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106일간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드디어 종전한다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도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핵 문제는 남아있다고 하는데 중동에 정말 평화의 봄이 찾아올까요? 잠시 뒤 국제 설레발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역사상 최고 몸값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공모주를 단 한 주도 받지 못했습니다. 스페이스X IPO를 둘러싼 코리아 패식 논란, 꽉 잡히는 진짜경제 97.3% 코너에서 짚어보죠.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조금 무겁지만 오늘만큼은 우리 곁에 계신 고마운 어르신들 한 번쯤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문득 저도 돌아가신 지는 좀 오래지만은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도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함께한 시간보다는 헤어진 시간이 더 길어졌지만은 아직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채취는 생생하게 또 기억이 나거든요. 손주를 왔다고 음식 한가득 차려주시던 모습도 생각나고 또 우리 강아지, 우리 손주가 최고다 하시면서 언제나 내 편 되어주시던 그 따뜻한 눈빛도 그리워집니다. 지금은 곁에 계시든 또 혹은 마음속에만 계시든 시간이 흘러도 가슴 한구석을 뜨끈하게 만드는 할머니 또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요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보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찾아드립니다. 6월 15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중동 소식이 좀 해결이 돼가는 듯해요. 종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맞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106일 만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완료됐다 자신의 SNS를 통해 전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도 즉시 개방되고 미국의 역봉쇄 조치도 해제한다 덧붙였는데 비슷한 시간 중재국인 파키스탄도 미국과 이란 간 평화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양측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영구적으로 종료하고 현지 시간으로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다 밝혔고요. 당사자인 이란 측도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 문안이 최종 확정됐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다만 이게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60일 동안 후속 협상을 한다고 하는 타결이지 모든 게 마무리됐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종전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내용은 2부에서 국제 설레발 코너에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제 종전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와서 증시나 국제유가에도 영향을 끼쳤겠네요. 맞습니다. 시장도 즉각 반응했는데요. 중동 지역 전운이 거치면서 뉴욕 증시는 선물 시장서 3대 지수 모두 급등세 보였고요. 널뛰던 국제유가도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큰 폭의 하락세 보이면서 그동안 짓눌렸던 투심에 숨통이 트이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도 가파른 흐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면서 잘 달려주고 있는데 현재도 6% 가깝게 빨간불 켜면서 8,58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상황 보면 24거래일 연속 순매도 흐름을 끊고 전장에서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이 소규모긴 하지만 오늘도 사자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덕분에 외환시장에선 고공행진하던 환율도 여전히 높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진정세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종전 협상으로 유가는 $80 아래로 내려가고 채권금리와 환율도 안정세 보이면서 증시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결정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금리 변수로 인한 노이즈는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 우리 증시가 변동성이 참 심하잖아요. 떨어질 때는 또 확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되는 요즘인데요. 실제로 올 들어서 코스피에 상장된 10개 종목 중 2개꼴로 52주 신고가 신저가를 동시에 기록할 만큼 역대급으로 널뛰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도 최근 연중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선 이번 종전을 계기로 증시가 다시 안정적인 상승기를 보일 걸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금리 인상 우려는 예정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통화정책 회의가 변수지만 급작스러운 매파적 대응이 없다면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고요? 네, 고용 버팀목으로 불리는 상용 근로자가 26년여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게요. 이 상용직은 지난 4월까지 316개월 연속으로 하물며 코로나 때도 늘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난달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데 특히 20, 30대 청년 세대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 기간 20대는 16만 4천 명, 30대는 3만 4천 명씩 거의 20만 명 가까이가 줄었는데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요. 상용직이 거의 모든 산업에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까지도 감소할 만큼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변수 등으로 고용 회복 시기와 속도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참 걱정이 되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그 1차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이게 추가로 나온다고요? 네, 출시와 동시에 완판될 만큼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 2차 펀드가 올 3분기 중 추가로 출시가 됩니다. 규모는 6천억 원으로 동일하고요. 정부 재정 1,200억 원이 후순위로 출자돼 펀드 손실이 발생하면 우선 부담하는 구조도 유지됩니다. 구조상 1차 때와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온라인 판매 비중을 조정하거나 예상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았던 서민 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 펀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자펀드 운영사의 인센티브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는데 완판 행렬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분기에 2차 펀드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7월부터 9월 사이에 발행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약 준비하는 출산 가구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앞으로 2살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로 우선 배정했지만 혼인신고 후 7년이 넘으면 어린 자녀가 있어도 신청이 어려웠는데 네네. 앞으로는 이런 제한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요? 예, 정부는 신생아 특별공급 10%를 신설하고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살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소득 기준은 청약 한 해 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고 우선 공급 50%와 일반 공급 20%, 추첨 공급 30%의 3단계로 운용되는데요.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가 더 넓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현실과 그동안 동떨어져 왔던 조항들은 좀 잘 살펴서 이처럼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어르신들 급전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이 국민연금 실버론이죠. 이게 어떻게 이용하면 됩니까? 네, 실버론은 이름처럼 어르신들이 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대출인데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실제 필요한 금액만 빌릴 수 있는데 최대 1,000만 원 한도가 있는데요. 단순 생활비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고요. 전월세 보증금이나 의료비 같이 꼭 필요한 용도에 한해 지원이 되는데 수급자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몰리면 조기 소진될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해에는 예산이 7월에 모두 소진돼 추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신청 시기와 자격 요건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 오늘부터 신청 가능하다면서요? 네, 오늘부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이 포함된 세대가 지원 대상이고요. 지난해 이미 지원을 받았고 자격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원수에 따라 다른데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 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요금 차감 방식 이용이 어려운 가구에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요. 방문 안내 서비스도 확대돼 더 많은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나 통합상담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6월 15일입니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만큼은 우리 곁에 계신 또 어르신들을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할머니, 할아버지에 관한 추억들 여쭤봤습니다. 2786번 쓰시는 분께서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의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서 논길 따라가다가 전방이 보이면 내려서 비싼 콘 아이스크림 사주셨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가 저 밥 안 먹는다고 과자나 아이스크림 못 먹게 했는데 할아버지는 꼭 몰래 나가서 사주셨죠. 너무 그립다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119님, 할머니 생각하니 문자 쓰면서 눈물이 핑 도네요. 돌아가신 지 5년이 됐지만 늘 집에 계실 것만 같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지방에서 장사하시느라 평생 동생과 저를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 보고 싶습니다. 눈물 나네요 하시면서 정말 부모님 같으신 할머니셨겠어요. 2088님, 할매, 여름방학 외가에 가면 할매하고 안겼던 기억이 나요. 마산 사셨던 할머니는 우리에게 미더덕찜 만나게 해주셨죠. 우리 할매표 미더덕찜 그립습니다 하시면서 또 할머니에 대한 추억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향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처럼 쨍한 날씨에는 운전 피로도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졸음운전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하월공 램프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암 분기점부터 짧은 구간이지만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막히는데요. 여기는 한남대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이용이 훨씬 낫겠습니다. 고속도로도 작업 때문에 막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북방 1터널에서 북방 3터널 쪽으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문막 휴게소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신다면 금강 부근의 정체를 감안하셔야겠습니다. 1차로에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봄이면 씨앗 뿌려 사랑하는 우리님들과 경제를 한층 더 깊이 보는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고란 경제 전문 기자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페이스X가 드디어 나스닥에 상장을 했군요. 네, 이 스페이스X의 상장 화제는 어떤 것이었고 이게 의미가 뭔지 좀 짚어주시죠. 한 의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면 첫 번째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 상장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가총액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표현하기엔 좀 부족하죠. 엄청나게 큰 기업. 엄청 비싼 기업. 엄청 네. 비싼 기업. 네, 그 공모가 기준으로 1조 7,700억 달러. 와. 이걸 우리 돈 지금 1,500원이잖아요. 환율이. 네. 계산해 보면 한 2,600조 원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엄청나네요. 상장하자마자 종가 기준으로 19% 올라서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뭐 첫날 그 상장하는 첫날은 사지 말라 뭐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첫날 많이 올랐네요. 뭐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19% 올라서 그렇게 계산하면 시가총액이 우리 돈으로 3,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총 순위로 한 6위권에 자리를 딱 잡게 됐으니까 정말 굉장히 큰 기업이 상장에 성공했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상장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자금을 이들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이제 우주항공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할 테니까 앞으로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미국이 이제 나사라고 하는 국가 주도의 우주 개발을 해내던 시대에서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실 국가가 포기한 거거든요. 이게 민간으로 넘어가서 이런 스페이스X나 뭐 이런 데들이 생겨난 건데, 블루 오리진 이런 데가 생겨난 건데, 여기다 이렇게 민간에서 자금 투자를 많이 해준다는 거는 네. 계속해서 민간 주도로 우주 개발 사업이 이제 가겠구나. 이게 이제 확실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국가가 포기했다는 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돈이 많이 드니까 국가가 해야 드니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계속해서 거기다 돈을 투자하기에는 거기서 뭐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미국이 나서서 우리만 하기에는 좀 애매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사를 사실 거기다 돈을 포기하면서 우주개발 산업이 한 20-30년 동안 정체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획기적으로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까 더 빨라지겠구나라고 보고, 세 번째 의미를 하나 더 찾는다라면 스페이스X를 이제 우주항공 관련 회사로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장하기 전에 xAI라는 AI 회사하고 합병을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시대가 AI 시대로 가고 있는 것도, 이렇게 돈이 많이 몰려든 것도 그 이유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보여주는 한 3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머스크는 정말 비상한 사람. 어마어마합니다. 그 머스크가 상장을 하면서 가십에 관심이 많죠. 인류 최초의 조만장자가 조만장자. 뭐 조만장자라는 말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낸 이게 거 이제 네. 그냥 만들어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머스크 자산이 한 1.1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달러로. 야. 그런데 여기서 보자면 그 다음이 2등이 이제 레리 페이지예요. 그 구글 창업자. 네. 소소하게 3,06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등가 원래 예전에는 보자면 이렇게 촘촘하게 막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때는 일종의 이제 라이벌 관계였던 제프 베조스와 막 왔다 갔다 있었거든요. 부자 네. 순위가. 근데 지금은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밀려나서 이제 4위로 이제 밀려났고요. 이제 범접할 수 없는 맞습니다. 사람이 됐네요. 그래서 1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라고 봤더니 머스크 고향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잖아요. 네. 거기 GDP의 2배가 넘습니다. 그냥 혼자 가진 자산이. GDP의 2배가 넘는다.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는데, 그 파산 전까지 만약에 머스크가 100년을 산다라고 하면 100년 못 살 것 같은데 아무튼 산다라고 하면 하루에 2,700만 달러씩, 그러니까 한 400억은 써야지 갖고 있는 돈이 다 사라지거든요. 뭐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요거 예금에 넣으면 다 쓰지도 못해요. 예금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인류 역사상 조만장자의 탄생이고, 어떻게 보자면 이번 상장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머스크 제국의 약간 그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머스크는 이게 수년 동안 화성에 이제 인류가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상장하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근데 시점이 좀 빨라진 거네요. 그 뭐 화성에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그때까지 내가 그 괜히 상장해가지고 이제 테슬라에서 얘가 머스크가 이렇게 겪었거든요. 뭘 겪었냐면 주주들이 간섭을 해.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자꾸 못하게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머스크가 돈 욕심은 없는데 지분 욕심은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상장을 하게 되면 외부 자금을 모으는 거니까 이게 자기 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상장을 했냐라고 보자면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AI 산업이나 아니면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일단 이게 사모 시장에서 끌어들 수 있는 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몇 천만 달러를 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엔 돈이 필요하다. 그렇죠. 사업에는. 그러다 보니까 공모 시장에서 이제 IPO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자면 지금 현재 이제 AI 투자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를 만약에 돈이 조금 우리가 부족하니까 천천히 하자라고 했다가는 완전히 뒤처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 오픈 AI, 엔트로피 같은 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스페이스 X 역시나 아까 우주 기업이 아니라 이제 AI 기업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한 것처럼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이 사실 상장하기 제일 좋은 시기다. 이 역대 보자면요, 굉장히 메가 IPO가 있은 다음에 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이유가
보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 가장 유동성이 풍부해서 내가 상장을 했을 때 몸값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끝나는 거니까 시장이 이제 버블이 약간 꺾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과거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보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일어나기 2007년에 블랙스톤이라는 사모펀드에 어떻게 제왕이 이제 또 상장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이 아마 상장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라는 판단이 섰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뭐 주식시장이 좋을 때 상장을 하면은 그만큼 돈을 많이 모을 돈을 수 더 있는 많이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좀 황당한 거는 네. 그 우리는 왜 공모주를 한 주도 배정받지 못했습니까? 이게 이제 제도적인 차이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그 어떤 위치를 보여주는 뭐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언론들은 조금 이제 자극적으로 한국 패싱 뭐 이런 것들을 달아서 조금 약간 뭐 감정적으로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월가에서 받는 대우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공모주 시장에서 청약에 들어가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배정 물량도 있고 사전에 딱 정해지거든요. 근데 미국은 주관사라고 하는 회사가 네. 회사의 상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새로 발행한 주식에 관련돼서는 규모가 크면 이제 인수단이라는 다른 증권사들하고 내가 이거 너네한테 얼마를 줄 테니까 너네 어디다 팔 수 있어라고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미래에셋이라는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이 인수단에 들어갔고요. 미국의 이런 대형 IPO에 우리나라 증권사가 인수단으로 들어간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일인데 처음에 이제 배정받기로 한 물량이 230만 주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건 사전에 우리가 이 정도 팔 수 있어라고 골드만삭스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너네 한 230만 주 정도 우리가 한번 줘볼게 네. 라고 했던 건데 실제로 나중에 청약받고 자신들이 팔 수 있다는 결과를 쫙 가지고 오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밀렸던 거죠. 청약 경쟁력도 좀 떨어지고 굳이 여기다 주지 않아도 다른 데 훨씬 더 좋은 데들 물량 가져가겠다고 한 데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져가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거야 뭐 이런 데도 있고 큰 기관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 물량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건 확정 물량은 아닙니다. 사전에 이 정도 배정할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했던 물량인 거지 확정 물량은 마지막에 이제 주관사가 배정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한 주도 못 받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마치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ETF를 사면은 내가 간접적으로 이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돈을 넣으신 분들이 꽤 될 거란 말이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문 투자자라고 등록된 사람들은 개인은 안 개인 된다고 청약도 했잖아요. 됐거든요. 전문 투자자들에 전문 투자자들 한해서는 개인 청약도 네. 됐는데 여기는 이제 청약했다가 청약 자금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 없는 거고 한 주도 못 받았으니까. 근데 말씀하신 ETF는 마치 우리가 이거 확정된 물량이에요라고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마케팅을 그렇게 했으니까. 인식이 네. 거기에 이제 미리 투자해서 이거 공모주로 받으면 나중에 오를 거니까 수익이 좀 나겠네라고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사실상 과도한 마케팅 또는 이른바 불안전 판매 요소가 조금은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당국이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금융당국이 수사하겠다는 네,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나라랑 공모 제도 자체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는 그 개인들한테 특정 물량을 일단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관사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미래에셋이 231만 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했냐면 네. SEC에 제출한 최종 투자 설명서 424 비포라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미래에셋 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해서 231만 주 그러니까 하나 약 4,700억을 인수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명시돼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 제도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히 231만 주 받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231만 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너가 이걸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이 공모가 인기가 없잖아. 그러면 미래에셋 증권이 의무적으로 231만 주를 받아가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인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신들이 나중에 가져가기로 한 물량을 다 인수를 해야 되는 의무도 소화를 있는 해야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인기가 만약에 없으면 이거는 증권사한테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악성 물량을 이제 떠안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지금 너무 흥행을 일으켰잖아요. 예.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거 이제 개인 리테일 물량을 배정을 할 때 원래 30%를 배정했어요. 네네. 전체 공모 물량에. 그런데 이게 왜 30%를 배정했냐라고 하면 사실 이게 적자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래의 꿈과 이게 희망을 먹고 사는데 이 기관들은 사실 이렇게 재무제표 막 따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머스크를 보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물량을 30%나 이례적으로 좀 많이 배정했는데 네. 근데 보니까 기관들한테도 인기가 있네. 근데 사실 주관사나 아니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잘한 개인 투자자 상대하는 것보다 그냥 큰 뭉터기 물량 상대하는 기관이 낫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물량을 20%로 축소했어요. 네. 그러면서 아마 우리나라가 칼질을 당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배정이 됐다면서요? 네. 이게 바로 금융산업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제가 지금 우리나라 그 증권사들의 위상을 보여준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본은 이제 미국에서 활동한 지가 꽤 오래됐고 이런 IPO에 참여한 것도 돼 있고 개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고요. 이전에 이미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인데다가 이번에 하려고 하니까 사실 개인들의 직접 투자를 금융당국에서 좀 제도적으로 막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 투자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라. 그리고 또 갑자기 청약 물량이 많이 들어가면 환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졌죠. 일본에 비하면.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봤을 때는 청약 경쟁률이 뜨거운 쪽에 주고 싶은 거죠. 그래야 더 많이 팔리고 더 값어치를 받을 테니까. 그러니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해 보면 거래 많이 해본 그래도 경력 있는 애들, 전혀 처음 들어온 애들, 그다음에 청약 경쟁률도 훨씬 높은 곳. 그러니 당연히 일본 쪽에는 배정이 되고 한국은 패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한국에는 이번에 배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K-팝, K-푸드 이런 건 되는데 아직 K-증권회사는 안 됐구나. 여러 번 시도를 더 해야 돼요. 맞아요. 네. 금융이라고 하는 분발하셔야 게 되겠네요. 듣고 굉장히 계신. 역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금융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 그렇군요. 네. 네. 그 5920님께서 최근 그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으로 국내 우주 ETF 살까 말까 고민인데요. 지금이라도 이 ETF를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직접 스페이스X를 매수하는 게 나을지 물으셨거든요. 누가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아까 이제 첫날은 성공을 하고 19% 주가가 올랐지만 좀 지켜보셔야죠. 과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처음에 시장에서 뜨겁게 갔다가 다시 이제 뭐 시장에서 적정가를 찾는 시기가 좀 오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놓치셨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뭐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항상 우리 고란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적립식으로 시간적인 배분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게요. 갑자기 막 지금 뭐 너무 뜨겁다 그래서 덥석 들어갔다가 분명히 한번 과열을 시키는 구간은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상장이 됐으니까 일단 개인 투자도 지금은 할 수 있는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사시다가 $160 정도에 마감했거든요. 네. 근데 고점이 $170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마 고점에 사서 첫날부터 물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네. 또 하나 이제 궁금증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쳐지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요. 지금 당장 그걸 우리가 고려를 하고 뭔가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간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가 물론 지분 관계는 전혀 스페이스X하고 없었지만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을 테슬라가 좀 받아온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상장사는 테슬라니까 테슬라 쪽에다가 모든 그 기대감을 다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스페이스X라는 회사하고 XAI라는 핵심적인 회사가 따로 상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간 이쪽에 받았던 기대감은 확실히 빠져나와서 스페이스X로 갈 수밖에 없으니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 이걸 이제 한꺼번에 합쳐서 차라리 한 회사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시장에서의 예측이지 실제로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아까도 뭐 상장 우리 늦출 거야 했다가 갑자기 하는 것처럼 네. 일론 머스크가 어떤 결정을 할 줄 몰라서 지금 이걸 고려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일단 지나가는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진 이제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최고 운영 책임자가 CNBC랑 인터뷰를 하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 미래 사이에 시너지가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종의 융합이 있다.
라고 하면서 두 회사의 결합이 일론의 삶을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다라면서 간접적으로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뭔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합병할 수도 좋겠는데. 있어라는 느낌인 거죠. 언제? 네, 그리고 실제로 보자면 이게 이제 웨드부시 증권 댄 아이브스라고 굉장히 이쪽 기술주 투자에서 유명한 전략가가 있거든요. 이분이 두 회사의 합병 가능성을 80에서 90%로 굉장히 높게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게 뭐냐면 테라팹이나 아니면 이 사업 부분이 있어서 굉장한 시너지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머스크가 지분 욕심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테슬라 지분율이 낮아요. 네. 근데 이걸 스페이스X 합쳐버리면 스페이스X는 자기 지분율이 85% 정도 되거든요. 네. 지분율만 보자면 그러면 두 개 합치면 테슬라 지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자기 지분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합병 가능성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스페이스X는 상장이 됐고 그러면은 좀 외국인들 그동안 많이 팔았는데 네. 이 코스피로 좀 돌아옵니까? 뭐 그걸 떠나서 지금 전쟁이 종결 분위기로 네. 맞아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전쟁 종결과 관련된 기대감, 랠리가 조금 있을 걸로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은 끝났지만 사실 하반기에 큰 또 미국의 대형 IPO가 있긴 하거든요. 엔트로피 플러스 뭐 오픈 AI 뭐 이런 데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이슈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은 유가가 좀 하락해 주고요. 이 상황에서 전쟁이 확실하게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간 시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짓눌렀던 것들이 좀 사라지니까 상승 쪽으로 조금은 고개를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도 지금 코스피 굉장히 강하고 네. 일본도 거의 4% 이상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버핏 지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까? 네, 뭐 버핏 지수가 실제로 이제 과거에 잘 맞았던 경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증시 과열을 보여주는 전통적인 지표라는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거 GDP하고 시가총액을 이제 비교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GDP보다 시가총액이 약간 더 크다라고 하면은 버핏 지수가 이제 100%가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과열 신호인데 과거 평균이 한 120에서 130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230% 정도 돼요. 완전 과열이거든요. 닷컴 버블 수준입니다. 그럼 그게 닷컴 버블이 1999년이었던가요? 네. 그때가 140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높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과열이다. 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관련돼서 이제 비판도 많아요. 이게 7, 80년대 만들어진 지표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분석하는 게 맞냐라는 거고 이 무엇보다도 이게 방식이 GDP는 미국 GDP거든요. 근데 그 위에 분자는 그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이에요. 근데 네.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이 미국 증시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거든요. 그럼 그 기업이 미국 기업이냐라고 보자면 그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버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분모로 미국 GDP를 놓는 게 맞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버핏 지수는 그냥 과거에 잘 맞았던 지표로 봐야지 지금 상황에서 버블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는 좀 낡은 지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추영 큐레이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의미가 없는 지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열이냐 아니냐를 볼 때 버핏 지수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고란 기자 얘기한 것처럼 시장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버핏 지수라는 거고 우리가 뭐 PER도 얘기하고 뭐 PBR도 얘기하고 뭐 이런 지표로 봤을 때는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 반영하는 것들도 있어서 유일하게 이것만 볼 필요는 없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꾸준하게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약간 과열 양상을 띠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많이 튀어나오고 있다라고 보긴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버핏 지수라는 게 그 유명한 투자자 워런 버핏이 본인이 만든 네. 거죠. 본인이 이제 내가 이 시장이 지표를 많이 과열이냐 본다.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이걸 본다. 근데 지금 뭐 230% 과열이라고 하는데 투자를 더 하고 있다면서 AI에. 일단은 이 버핏이 양반은. 일선에서 물러났고요. 다른 분이 오셨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세상도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버핏 지수가 유일한 시장의 버블을 보는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 보고 이건 과열이니까 우리는 지금 주식을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도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보면요, 이제 워런 버핏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자면 현금 비중도 사상 최대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AI 첨단에 있는 쪽에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위기상에 대비해서 현금도 들고 가고 뭐 이런 약간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버핏 지수를 보자면 투자할 때가 아닌데 왜 투자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도 지금 많이 현재 가지고 역대로 있다. 갖고 그렇군요. 있다.
1482님께서 이렇게 좀 과열 조짐이 있는 시기에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기회를 봐야 할까요?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두 분 대답 들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과열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일단 주식 시장은 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보다 훨씬 많이 가고요. 떨어질 때 훨씬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가봐야 합니다. 가봐서 고점이 어디냐 그러면 네. 정말로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떨어질 때쯤 돼서 아 그때가 고점이었구나를 알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러니까 과하게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도주라고 하는 반도체 산업이나 AI와 관련된 산업의 발전 속도라든지 현재 벌어들인 이익은 분명해 보이니까 주도주를 조금 들고 가시는 거는 뭐 저는 네.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한 바벨 전략으로 현금 일부를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위험성에는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고란 기자 한 봅니다. 10초 정도. 10초. 네. 주식은 내일도 살 수 있다. 네. 너무 서두르지 말라. 네. 급히 들어가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1시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자랑 끝에 쉬 쓴다, 자랑 끝에 불 붙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쉬 쓴다는 동사 쉬 쓸다의 활용형인데 원래 쉬 쓸다는 파리가 알을 여기저기에 낳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너무 자랑하면 그 끝에 말썽이나 화가 생김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또 너무 잘난 체하며 거들먹거리면 일을 그르치게 됨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에 시험 한번 잘 봤다고 너무 거만 떨지 마. 자랑 끝에 쉬 쓴다고 그렇게 다 아는 척 놀고만 있으면 이번엔 망치게 될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 뜻풀이에 나온 말썽이란 말은 일을 들추어내 트집이나 문제거리를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보통 말썽을 부리다, 말썽을 피우다 같이 쓰지요. 이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고유어 표현으로 일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말썽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는 바탕이나 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큰일 앞두고 일집 버리지 말고 좀 더 두고 보세요. 괜히 나서서 일집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말썽과 일집은 모두 첫 음절을 길게 발음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 좋아하세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재미없다는 편견도 많는데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마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구름 한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며 불볕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2도, 대전, 광주 31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습도가 낮은 편이어서 그늘에서는 땀을 식힐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오늘 선선한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강릉 25도, 울진 24도, 제주 26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대부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면서 햇볕에 수십 분만 노출돼도 피부가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까지 오르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크게 오르는 낮 기온에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강원 중남부 산지와 남부 내륙에는 저녁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고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4도, 습도는 3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수용한다면서 부정선거로는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병수 전 합참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HD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요. 여야 모두 당내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선거 결과를 두고 여야 당대표 모두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죠.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원구성 신경전까지 불붙었습니다. 선거 후 폭풍 언제쯤 가라앉을까요?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고요. 106일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이란 전쟁, 미국-이란 전쟁이 종전의 문턱에 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나란히 합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 합의가 진짜 평화로 이어질지 국제설레발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고 불리죠. 오늘 다시 불붙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다시 마주칩니다. 수십조 원 규모로 불어난 SK 지분 가치, 재산 분할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서혜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유럽 순방 중이잖아요. 이 와중에 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게 뭐 정청래 대표를 저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던데
네. 어때요? 이재명 대통령 지난 주말에 SNS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이 글 제목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이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또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강한 힘이라면 모든 것을 휩쓰는 경류보다는 모든 것을 담아서 정화하는 큰 바다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뭐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글을 남긴 건데 그리고 또 글에 정청래 대표 같은 뭐 정치인의 이름이 언급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타이밍이 좀 공교롭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굳이 이 대통령이 이 순방 중에 그리고 이 갑자기 여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건 이건 사실상 뒤집어서 말하면 여당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좀 커진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실제 이 정 대표 최근 이 당내에서 지방선거 책임론이 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이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까지 좀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앞서서 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이 검찰 견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 이 부분은 좀 숙고가 필요하다면서 신중 논의를 편 바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권 안에서는 대통령이 최근 여당의 행보 이 정확히는 정청래와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 정 대표 연임에 좀 우회적인 경고장을 날린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김수민 평론가께서 네.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정청래다. 네네. 라면은 이 네. 대통령의 글을 어떻게 이거 나에 대해서 쓴 글인가? 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느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없는데 정청래라는 이름은 없는데요. 그래? 굳이 이제 이름을 거명하면 일이 훨씬 더 커지겠죠. 기본적으로 이름은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당에 대해서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 네. 여당에 주문을 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했다. 이런 반성의 메시지를 쓴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혹은 행정부보다는 여당 쪽, 특히 당 지도부 쪽으로 하는 말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정청래 대표는 나를 어느 정도는 조준하고 있을 거다 생각을 할 거예요. 느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인 거거든요. 네. 바로 거기서 대응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대통령과의 대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고, 또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어떤 잘못이랄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곧바로 정청래 대표라든지 지도부에서 자신들한테 하는 얘기로 기정사실화해서 공식적으로 반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정 대표는 뭐 주말에 어디 절에 가셨다 그러던데 뭐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평론가님 말씀처럼 정치권에서 주목한 게 그럼 정청래 대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오늘 그리고 그러니까요.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이 부분에 이제 기자들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요. 일단 정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본인 거취 논란이나 앞서 이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선관위 문제를 좀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전선을 좀 바깥쪽으로 돌리는 모습인데요. 선관위가 국민의 비판 앞에 자성해야 한다면서 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좀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을 받은 발언이 이 동시에 이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의 찬사에 가까운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 월드 클래스. 예, 그리고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전설적인 레전드 이런 반응인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또 시켜 세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앞서 이 당청 갈등설에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조승래 민주당 이 사무총장이 어제 열린 이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이 SNS 발언을 뭐 특정 인사나 지도부로 좀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제가 오기 전에 민주당 이 비당권파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예, 이 종합을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이미 좀 선명하게 드러난 거다. 만약에 기자님으로 치면은 갑자기 부장이 데스크가 SNS에 기자의 역할에 대해서 글을 쓰면 이거는 누구를 저격한 거겠냐. 그러네, 이렇게 또 되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 연임은 안 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비당권파는 아주 그렇게 단호하게 언급을 하네요. 단호하게 해석을 했는데요. 결국 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에 돌아오게 되면 당내 이 친명이나 친청의 전선이 좀 보다 명확히 그어질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청래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 네.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 동어 반복을 하면서 2번 강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인데도 국내 정치에 관련한 글을 올렸다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것을 활용했다. 해외 순방 중인 것을 활용해서 그 외교 행보를 더 지원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정청래 대표 쪽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맞대결하는 그런 그림을 다 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더 잘 뒷받침한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친명 대 친청이라고 많이들 불러왔지만 네. 정면 대결로는 절대 치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청 쪽도 우리도 친명이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왔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각이 안 서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당에 대한 발언이 거듭되고 있는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럼 정청래 대표가 싸움을 피해가면서 대통령을 더 축혀 올리는 이 제스처를 취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다음에 또 다시 어떻게 행보를 취할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대결을 피할 수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던 김민석 총리가 당권 도전에 나서고 있고 네.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 쪽이 정면 대결을 피하는 어떤 포지션을 잡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집요하게 좀 대결을 하려고 하는 김민석 총리라든지 이쪽 페이스대로 갈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끝이라고 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요. 여야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지방선거 후에 이 보수 결집세가 좀 강하게 감취되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이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의 긍정평가가 51.5%였습니다. 예, 지난주보다 이 3.7%포인트 떨어진 수치인데요. 특히 한 달 전인 이 5월 둘째 주 지지율 조사 결과가 60.5%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 한 달 만에 9%포인트가 빠진 셈입니다. 그러게요. 예, 정당 이 지지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거는 요 근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떠나서 요 근래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인데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44.3% 그리고 민주당은 38%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6.3%포인트 앞선 건데요. 민주당은 3주 연속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 10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갔고요.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해서 현 정부 들어서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투표용지 이 부족 사태와 그리고 이 선관위 책임론이 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이 고환율이나 고물가 같은 이 민생 부담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민심은 정말 잘 살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좀 변두리에 있었던 지지층이랄까요? 또 살짝 벗어나 있던 이탈층 이쪽에서 선거 결과를 보면서 또 움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국민의힘이 크게 지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화제의 당선자들이 특성이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의원, 유이동 의원 등등인데 다들 좀 예전에 당 주류 이미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신호가 또 전해져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한 가지 유념할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제치는 이 조사 결과들이 다 ARS 방식의 여론조사들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실시된 전화면접 방식 여론조사 뭐 NBS라든지 한국갤럽 이런 조사를 살펴보면 여전히 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티나게 우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상반되게 나오는 거냐라고 했을 때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응답률이 다소 낮은 편인데 적극적으로 정치 성향을 갖고 있고 정치 고관여층이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정치 중저관여층 비중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다 보니까 응답률도 조금 더 높고요. 네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의 결과를 다 수긍한다면 ARS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는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이 팽팽한
그런 지지세를 형성을 하고 있다. 네. 정치 저관여층으로 갈수록 조금 느슨하게나마 민주당 쪽을 조금 더 지지하는 여론이 아직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관건은 고관여층에서는 팽팽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저관여층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 거냐. 이쪽에서 민주당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민주당 이쪽에서 지지를 지켜내면은 지지율 우위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정치 저관여층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검찰, 언론, 역사 이런 문제보다는 민생 경제, 뭐 부동산, 뭐 일자리 이런 쪽에 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결국에 이 서민층을 포함해서 이 여론이 앞으로의 정치적 향방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도 소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두고 의원총회 열린다고요? 네, 일단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이후에 이 지도부 책임론이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이 당권파와 비당권파 위원들이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네.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어서 오늘 이 양양자 최고위원도 좀 공개적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를 했는데요. 양 최고위원은 현재 지도부를 이 좀비 지도부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보수 정당의 미래를 이끌 이 철학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동혁 대표는 이 사퇴 요구를 일축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 리얼미터 조사를 언급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거는 이거는 좀비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 대한 이 지지를 보내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지금은 이 선관위 문제 좀 집중해야 한다면서 특검 추진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17일이나 아니면 18일 이 두 날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네. 대한과 미래 등 이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이날 의총에서 장 대표 사퇴를 좀 공개적으로 요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권파가 이 최근 이 지지율 상승세를 좀 근거로 장 대표의 임기를 완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그때도 의원총회가 열리더라도 이 양 계파의 충돌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이 4명 이상이 사퇴를 해야지만 이 비대위 체제로 갈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지도부 다수가 이 당권파로 분류가 됩니다. 결국 장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은 지도부 교체는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소개됐던 여론조사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석 투쟁의 여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조사상 지지율도 올라왔고 대표가 안 물러났는데도 지지율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아까 그거는 김수민 평론가 네. 해석이랑 좀 다른 거잖아요. 이 국민의힘 그렇죠. 그러니까 외연이 더 붙은 거하고 이제 지지층 핵심이 유지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 쪽은 이제 지지층이 유지되고 있고 더 붙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표가 물러나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것이고, 근데 반대편에서는 장 대표가 빨리 물러나지 않으면 이렇게 오른 지지율 다시 내려갈 거다. 또 이런 논리를 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양양자 최고위원이 이 지도부 사퇴론에 가세를 했는데, 근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야 지도부가 붕괴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3명이 김민수, 김재원, 신동욱 최고위원인데 전형적인 당권파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최고위에서 사퇴 요구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에 조만간 열리게 되는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에서 그나마 다수가 사퇴 의사가 나와야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게 될 것이고, 장 대표가 그 결과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어쨌든 당의 현재 여론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확인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떻게 그 의견 분포가 나타날지, 이게 장동혁 대표 체제의 미래를 가르는 1차 관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가는데요. 그중 관건은 이제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겠죠? 예, 맞습니다. 이번 원구성 협상의 최대의 쟁점이 역시 이 법사위원장, 과연 여야 중 누가 가져갈까 이 부분인데요. 일단 이 법사위가 중요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치는 이 최종 관문이 일단 법사위입니다. 원래는 이 법안 문구나 뭐 체계를 좀 보는 역할을 이 법사위가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법안을 좀 붙잡아 두거나 아니면 이 처리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어서 법사위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국회 안의 상원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생떼를 부릴 수 있는 게 법사위네요. 맞습니다. 전례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이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이제 관행이었습니다. 다수당의 좀 입법 독주를 견제하자 이런 취지였는데요.
다만 이 최근에는 이 관례가 좀 여러 차례 흔들렸고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 정부의 민생 개혁 법안을 좀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여당이 맡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이 법사위원장 요구에 대해서 이거는 후반기 국회의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반대로 이 국민의힘은 역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이 포용과 개방을 계속 강조했는데 그러려면 먼저 이 법사위원장직부터 좀 포기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 18일까지 후반기 원구성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예,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목요일인데 18일. 예, 목요일입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야 이견이 워낙 커서 과연 이 시한까지 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례였군요.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국회가 민주화 이후에 원 구성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상임위를 그래도 위원장을 당의 의석이라든지 여기에 맞게 배분하는 쪽으로 합의제 모델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럼 이게 우리나라가 더 민주적이었네? 그게 이제 보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수파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린다는 측면에서는 미국형 모델이 채택되는 거고. 근데 다수하고 소수가 좀 합의를 해가면서 해라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한국형 모델이 있는 거죠. 근데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2020년경부터 좀 미국형으로 가는 특히 민주당 주도 국회에서 이 상임위나 이런 것들을 좀 뭐 법사위까지는 독식을 하는 이런 흐름이 또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에 얘기를 해볼 만한 거는 전반기 국회 때는 민주당이 그래도 야당이었지 않냐. 근데 지금은 여당인데 법사위까지 다 독식하겠느냐. 뭐 이렇게 또 따져 묻는 것이죠. 그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법사위를 굳이 차지하지 않아도 법사위에서 60일 정도 심사가 계류가 되면 그 안건을 통과시켰던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의 위원이 찬성으로 본회의로 바로 안건을 직회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워낙 완고하고 또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을 법사위가 심사하기도 하지만 검찰 사법 이런 문제들은 법사위 또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의제들이거든요. 여기에 또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의도 현미경 박성희 시사저널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다 같이 살자 국제 설레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주주클럽. 조윤주, 이용주, 주주 두 분의 외신 캐스터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주클럽이에요. 저는 우리 이제 김장 조끼에서 그 여름 조끼로 바꿔 입었잖아요. 근데 가끔 이게 아직 익숙치 않은 게 두 분 들어오다 보면 저한테 뭐 시위하러 들어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 들 때가 있어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그렇죠. 막 이러고 들어오면 인상해달라 이런 거. 언제쯤 안정이 될까 이게. 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핫한 소식은 아무래도 이제 중동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자기 생일날 언제예요? 2월 14일이 본인 생일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어제? 네. 현지 시각 14일. 본인 생일에 맞춰가지고 SNS에 이란과 종전협상이 타결됐다. 그리고 셀프 선물이야? 네, 물론 셀프 종전 선언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다 예상을 하셨는데 자기 생일에 맞춰가지고 할 거라고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게 자기 중심.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종전 협상이 언제 될 거냐고 다른 방송 가서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6월 14일 그 사람 생일 때 될 거라고. 왜냐면 달리 보입니다. 왜냐면 저 트럼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자기 제일 주목받는 날에 이거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날이 딱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뭐라고 있냐? 혹시 본인과 좀 비슷한 성향이라서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근데 트럼프 뭐 하고 있냐? 네. 그 백악관 앞에서 UFC 경기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요? 네, 지금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동맹국 거의 다 해체시켜 놓고 적국한테 이롭게 해놓고 자기는 그 자신의 집 앞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콜로세움에서 네로 황제가 막 그 보던 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자의식 과잉이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어쨌든 뭐 사실 양쪽 모두가 여기서 한번 우리 선을 긋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전쟁 이후에 106일 만에 사실상 종전 합의 이제 한 장짜리 MOU에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뚫리는 것이고 그쵸. 미국이 막았던 해상 봉쇄도 풀리고 네. 이란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다닐 수 있도록 네. 푸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사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전선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한다. 그리고 핵 협상을 앞으로 60일 동안 진행한다. 이제 이것이 세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근데 오늘 만나서 서명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원래 이게 이제 이용주 캐스터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날 트럼프가 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란 쪽에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14일은 도저히 이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란 쪽에서는 14일 말고 좀 있다가 하겠다.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히 말해줄 수가 없다라고 했다가 이제 네. 지금 나온 얘기는 그 전까지는 그 줌으로 주말 동안에 이렇게 서로 당사자들끼리 사인하자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19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 측에서 혹시라도 줌으로 하거나 온라인으로 뭔가 서명하게 되면 온라인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일단 14일 날 우리 합의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네. 발표는 하고 직접 다 만나서 사인 서명식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자. 그래야지 이 판이 안 깨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스위스 제네바에서 19일 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트럼프가 직접 참여해서 서명합니까?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간다는 것은 이미 보도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15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에서 G7에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 끝나고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럼 저 이란 쪽에서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란 측에서 누가 올지는 정확히 얘기가 없긴 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바스 아라가치 외무장관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이 온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마 급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안 맞긴 여기는 하죠. 트럼프가 오고 이쪽에서는 누가 그에 상응하는 누가 와야 될 텐데. 근데 트럼프의 입장은 물론 이제 상응할 사람이 오면 좋겠지만 이거는 트럼프 본인의 파티 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서명식을 멋지게 화려하게 모두를 불러놓고 내가 오바마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대통령이고 이란을 협상장에 끌고 와서 서명식을 내가 사인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 뭐 꼭 대통령이 와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히려 그 저쪽에 하메네이가 이제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그 협상장에 안 나올수록 트럼프는 더 좋죠. 그렇죠. 내가 더 주목받으니까. 내가 더 홀리해 보이고. 그렇죠. 3928님께서 트럼프 이제 믿어도 되나요?라고 그러시는데 이용주 캐스터 어떻게 트럼프랑 마음이 잘 통하신다면서요? 트럼프가요. 사실은 그 예전에 네타냐후 총리한테 엄청 막 그 험한 욕을 하면서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너 미쳤냐 뭐. 네, 2주 전인데 그렇죠. 그 화를 냈던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무조건 내 생일까지 이거 끝내야 돼. 그래서 6월 14일 날 UFC 경기 전에 제 생각에는 그 협상을 하고 싶었을 거야. 근데 그렇죠. 이게 밀린 거지. 그래서 3일 정도 밀려가지고 그것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네타냐후가 갑자기 레바논 남부를 막 공격하고 나니까 너 지금 뭐 해? 이스라엘 너 지금 뭐 하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타냐후도 알았어 형 말 들을게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이스라엘이 변수일 것도 같은데 그 부분은 잘 정리가 된 겁니까? 일단 이스라엘이 변수가 맞긴 하죠. 근데 이제 이용주 캐스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욕을 그 정도로 할 정도면 이제 트럼프도 약간 한계 상황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중간에 계속 이렇게 뭔가 자범을 만들고 소음을 내주면은
좋죠. 왜냐하면은 봐라 지금 전쟁을 끝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 문제는 트럼프도 이란도 전쟁을 이제 끝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란 측에서는 아무리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서방 제재를 받아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맷집이 있고 이제 좀 견딜 수 있긴 한다라고 말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작년 말부터 사실은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잖아요. 반정부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경제도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호르무즈 봉쇄, 역봉쇄 이것 때문에 더 상황이 나빠졌는데 이란 측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쯤에서 끝을 내고 뭔가 경제적으로 돈을 받고 그래서 이 명분을 가지고 이란 측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몇 달 동안 잘 버텨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해외에 있었던 그 자산들 봉쇄된 자산들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도 괜찮은 성과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측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레바논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더 생길 것이고 네.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일단 이란과 협상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란 측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스라엘 측에서 다시 한 번 더 공격하면서 뭔가 이 판을 흔든다.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 국제사회 모든 욕은 네타냐후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담을 다 안고 할 거냐? 그건 힘들겠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만해라고 여러 차례 말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을 흔들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렇게 하기에는 네타냐후가 너무 부담이 클 겁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진짜 간헐적으로 약간 뭐 이렇게 움직이겠지 막 전면적으로 막 국경에 가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부담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란 자금 동결 해제 부분은 뭐 이제 그럼 풀리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은 트럼프가 좀 많이 양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 쪽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요, 동결 자금 240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해제를 미국이 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절반 120억 달러는 협상 시작 전에 먼저 해제를 한다. 그러니까 아마 2, 3일 내로 입금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나중에 차차 이제 조금 협상을 하면서 풀릴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들, 걸프의 동맹들이 이란의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해서 한 3천억 달러 정도를 써서 이란 재건 계획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으니까 이란이 이번 계기로 조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뭔가 기반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도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행동은 종료가 된다라고 선언을 했고, 네. 또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은 근데 앞으로 60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일단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앞에 말에서 약간 연결이 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대적으로 다 불러놓고 서명식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그 소위 말하는 트로피를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 전에 말했던 것이 트럼프가 말했던 트로피는 이란에 있는 핵 농축 물질, 우란 농축 물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트로피였거든요. 아예 만들지 못하게. 네. 근데 그 트로피는 사실 약간 가져오기가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서명식을 대대적으로 해서 자신의 성과를 일단 홍보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한테 말하는 거죠. 우리 지금 서명식 했어. 더 이상 허튼 짓 하지 마. 네. 소음 내지 마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되는 건데 일단 쉬운 것부터 하자는 거죠. 우리가 전쟁을 이제 안 하기로 했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1단계를 마무리하고 2단계는 60일 동안 얘기를 좀 해보자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시험 볼 때도 사실 쉬운 문제를 빨리 풀고 뒤에 어려운 문제 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일 동안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지 정답을 찾겠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4월 7일 날 미국 쪽에서 일방적으로 휴전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21일 날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란 쪽에서 만족할 만한 답안지를 가져올 때까지 우리는 무기한 휴전한다고 말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거의 2달이 걸려서 한 장짜리 MOU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참 때문에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일단 60일 동안 얘기는 하겠지만 양측에서 만족할 만한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60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60일 이런 식으로 약간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양측에서 일단 전쟁 멈췄어 이거를 보여주고 60일 동안은 서로 입장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간에 여러 고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난 듯 끝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남아서 말이죠. 근데 이란 내에서도 지금 약간 강경파의 분위기가 또 예사롭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이란 내부에서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위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뭐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좀 더 많이 양보했다고 말하는데 이란 강경파 측에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최대한 많이 뭔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위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14일 날 트럼프가 우리가 협상 타결했어라고 말하기 전에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신들 분석은 그래 이제 협상이 임박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란 쪽에서 최대한 많이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미국으로 받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협상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는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 큰 거 먹으려다가 입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여기서 더 큰 뭐 우리 이득을 챙기겠다라고 뭐 이수역이 이렇게 나대면 이거는 진짜 계속 그렇죠. 전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뜬금없이 이수역 그러면 또 이게 이슬람 혁명수비대. 이슬람 혁명수비대. 네네. 이혁수네요. 이혁수. 이수역이 아니라. 이혁수 그러니까. 이혁수네요. 저도 헷갈려요. 자, 근데 어쨌거나 저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사실은 뭐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뭐 어떻게 되든 뭐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그냥 호르무즈 해협만 빨리 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0일간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결렬의 고비도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을 그렇게 보시는 일단 거예요? 60일 동안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핵 문제인데 문제는 농축. 이 농축 우라늄을 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구체적인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60일 동안 핵 문제를 논의한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 측에서 물론 많이 양보하긴 했습니다만 가장 제일 좋은 것은 미국으로 가져온다. 이제 그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러면 제3국으로 가져가는 건 어떠냐. 그게 나오고 있고 이란 측에서는 그것도 좀 곤란하다. 이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란 내에서 농축 우라늄을 희석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 또 미국 입장은 만약에 농축 우라늄을 희석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 했던 것이 3.67%까지 희석한 것을 허용을 했더니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걸 모아서 결국은 60%까지 농축을 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서 440kg의 농축 우라늄을 이란에 가지게 됐고 이걸 또다시 농축하면은 9개에서 10개 정도 미사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핵탄두로. 그래서 이제 미국은 거기에 남아있는 걸 싹 다 꺼내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란 측에서는 그렇게는 못한다. 왜냐하면은 이란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핵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란 내에서 그거를 만약에 희석하는 걸 도와주면은 그건 가능하다. 국제 원자력 기구 EPA.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전에 나왔던 얘기가 이란 측에서 핵시설 관련 여러 그 기관들을 매설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동굴 입구를 아예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가 말하는 핵 찌꺼기를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 없다고 미리 막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물론 이스라엘이 뭐 크게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는 거죠. 네타냐후가 진짜 마음을 확 먹고서는 소위 말하는 깽판을 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위험 요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BBC, CNN 등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캐스터를 19일 스위스에 파견하고 싶네요. 왜요? 저 트럼프의 마음을 확 잡아서 서명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다음 월드컵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도 뭐 이제 경기 즐겁게 보고 계시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국 팀이 아주 역전승을 멋있게 거뒀고 해외에서는 우리 대표팀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이혁수 관영통신사, 이란 혁명수비대 관영통신사
그 타스님 통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분석을 했어요? 네, 오. 거기에서 한국이 유럽을 3번 연속 꺾었다. 축하한다. 네. 이렇게 또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사실 우리나라 좋아해요. 네. 우리 뭐 괜히 또 우리도 잘해야 되겠네. 우리 잘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일본 그 언론에서 야후 스포츠에서 한국이 체코 잡으면서 조별리그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라는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 달린 그 일본 네티즌들 댓글이 한국 생각보다 강하다. 그리고 또 역시 한국은 월드컵 체질이다. 왜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뭐 대표팀이 뭐 생각보다 전력이 별론데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분위기도 좀 어수선한 것 같고. 계속 뭐 실험만 하고 있다. 맞아요. 근데 역시 한국은 월드컵 체질이다. 생각해보면 우리 월드컵 때 참 잘해요. 예. 잘해요. 자, 그리고 또 주니치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골키퍼 김승규 선수의 활약에 주목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김승규 선수 현재 FC 도쿄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리그 선수를 또 칭송을 했고요. 또 김승규 선수 얼마 전에 또 출산하셨다고 합니다. 아내분께서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립니다. 네, 잘 막았어요 그날 후반. 네. 진짜 어떻게 막았대 그거를? 네. 근데 뭐 이게 또 관중석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요. 우리나라의 한 인플루엔서 분이 거기서 이제 뭐 신난다고 막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멕시코 그 관객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남성이 갑자기 눈을 찢는 이게 인종차별적인 행동이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그게 박제가 됐습니다. 그분 콘텐츠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상을 우리나라 네티즌이 한 게 아니고요. 멕시코 내부에서 이 멕시코 시민분들이 그 신상을 털기 시작해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국에는 뭐 울리세오 미라몬테스라는 이 멕시코 남성이었는데 저명 인사예요? 심지어 거기 무슨 뭐 협회장이래요. 축구 사퇴했다 그러던데. 네, 심지어 그걸 또 사퇴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과 영상을까지 올리고 뭐 후회하고 있다 뭐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 남미나 중남미에서 이 눈찍기 같은 거 이게 인종차별인지를 그분들이 몰랐어요. 진짜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좋아한다라는 표시로 저도 이제 멕시코 자주 갔는데 갈 때마다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날 싫어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좋아하거든요. 막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제 K 한류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인종차별이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고 결국에 이렇게 멕시코 내부에서 자정적인 목소리가 이번에 나왔다는 것이 전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유럽에서는 확실하게 이 눈찍기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남미와 유럽의 그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렇군요. 자, 우승국 예측이 또 뜨겁더라고요. 네. 해외 매체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승국. 이런 이야기는 또 전문 도박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만 1위 스페인, 2위 프랑스, 3위 잉글랜드, 4위 포르투갈, 5위 브라질, 쟁쟁한 나라들. 6위 아르헨티나고요. 자, 그리고 옆 나라 일본이 순위가 좀 높은데요. 12위. 일본은 뭐 이번 대회 우승 노린다는 뭐 맞아요. 기계가 대단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계획은 있겠죠. 자,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28위. 월드컵 도박사들은 우리나라의 우승 순위를 28위라고 봤는데 요거는 단순한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언제는 얼마든지 우승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뭐 이게 또 운도 따라야 될 것이고 맞아요. 그날의 컨디션도 따라야 될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 흥행 카드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이 재밌는데요. D조에 미국이 있고요. G조에 이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앞서 이야기 나눴던 당사국들. D조 미국이 조 2위를 하고요. 이란 G조에서 2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32강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미국에서 열리는 경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무조건 와서 또 볼 거예요. 왜냐면 자기 또 주목받는 자리잖아요, 이거가. 무조건 올 거란 말이죠. 당연히 카메라 비추겠죠. 그러면 여기서 뛰는 이란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겠어요. 심지어 이란 선수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이란 그 선수들이 미국 내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를 멕시코에 잡았어요. 그래서 경기할 때마다 미국에 가고 있어요. 이런 끔찍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그래도 되나? 이거 피곤하게 스포츠맨십- 만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피곤하죠. 그렇죠. 네. 근데 북중미 월드컵이라서 네. 어쨌건 그 멕시코, 미국, 캐나다에 걸쳐서 시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시작할 때마다 얄밉네. 비행기를 막 400km, 500km 타고 가가지고 그거를 하는 게 사실은 좀 너무하죠.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이 IT 대표팀도 좀 그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52년 만에 본선 진출한 거라면서요. 맞아. IT 대표팀이 이제 본선 진출 52년 걸렸는데 그 유니폼을 또 강제로 교체를 당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던 겁니까? 원래 디자인됐던 유니폼에는 요 배 부분에다가 흰색 깃발을 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피파가 그거를 보더니 아 이거는 정치적이야. 또 까다롭고.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 IT가 예전에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할 때 그 프랑스 국기의 흰색 부분을 찢어서 IT 국기를 만들었대요. 그 장면이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피파가 그걸 보고서는 아 정치적 메시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트럼프한테 피파 평화상이란 이상한 상을 만들어서 줬던 사람이 지금 피파 회장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치적인 메시지였잖아. 근데 왜 IT한테만 이렇게까지 못되게 구는 건지 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용주 캐스터 안에 저 축구 입고 왔네. 네. 응원복? 응원복이 아니라 그 지난 월드컵 어웨이 경기. 예. 민재 씨 등에 써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소말리아 출신 최초의 월드컵 심판 또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어요. 미국도 좀 이상한데요. 소말리아 축구 심판 오마르 아르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 2025년 아프리카 대륙 올해의 심판으로 불렸던 명심판 중에 명심판이에요. 그거 명망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입국 거부당해서 어디 멕시코에서 대기 중이십니까? 아니요. 소말리아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네.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피파가 일을 잘 못하는 게 보통 이렇게 미국에 입국이 잘 안 되면 뭐 캐나다, 멕시코에서 그 주심을 할 수 있도록 그 경기를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소말리아로 돌려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소말리아 가가지고 영웅이 되긴 했지만 아니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겁니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하는 심판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황당하네. 사실 뭐 이번에 피파가 뭐 좀 여러모로 지적을 많이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경기장안에 뭐 물 못 가져 들어가게 하는 거, 페트병 이런 거, 이제 생수병. 이제 물론 안에서 파는 거는 뭐 사서 먹어도 괜찮긴 한데 그거를 파는 회사가 코카콜라 이제 후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아니 그럼 안에서 사 먹는 건 괜찮고 밖에서 가져가는 건 왜 안 돼라고 그랬더니 혹시라도 뭔가 뭐 위험 물질이 있거나 선수들에게 좀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 검증이 된 생수통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거 사 먹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물 한 통에 거의 10,000원 돈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기장에 가서 뭐 생수 하나 먹고 햄버거 하나 먹고 그러면은 5-6만 원 정도가 그냥 순식간에 그러네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이번 대회 관전 포인트 또 우리 대표팀 전망 해주시죠. 자, 우리나라 대표팀은요.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조 2위로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 32강에서는 캐나다 만날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1위로 통과를 한다. 그러면 뭐 스위스를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강에 가잖아요. 16강 상대 일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16강에서 한일전 열린다. 월드컵에서 우리가 일본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만나면 진짜 KBS 그날 시청률 대폭발이에요. 네,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수들 차근차근 잘해서 32강 16강까지 꼭 진출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조윤주, 이용주 외식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사건 사고의 진실을 추적한다. 우리 동네 수사반장. 월요일엔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그 이면의 진실과 법률을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범죄의 재구성부터 판결의 의미까지 짚어보는 우리 동네 수사반장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혜진입니다. 얼마 전 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20대 여성
소방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광주 소방본부 광산 소방서에 근무하던 20대 여성 소방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진 사건인데요. 그 유족과 소방 공무원 노조가 지난 11일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에서 이 고인이 상급자의 강압적인 음주와 뭐 잦은 회식, 사적인 심부름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오랫동안 시달려서 결국 사망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혼자, 이 사망한 여성의 약혼자가 있었는데 이 약혼자가 공개한 메신저 대화 기록도 공개가 되었는데 회식과 음주를 좀 토로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공개가 되었잖아요. 뭐 오자마자 뭐 원샷 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좀 힘들어하는 정황이 있는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말에 이 남자친구와 이 유족이 내부 감찰을 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이 유족 입장에서는 소방본부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뭐 아무것도 뭐 제대로 된 게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음주 강요나 갑질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는 지금 근무조정실 감찰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 조직 차원의 은폐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유족이 사실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이거든요. 공무원이 이제 사망하면 면직이 되는데 그 면직 관련 문서에 광주소방본부가 고인의 사망 사유를 직장 문제가 아니라 뭔가 남자친구와의 관계 어려움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고 나서 유족이 이건 사실과 다르다 좀 수정을 요구했는데 수개월간 뭐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럼 이렇게 기재가 되었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고인이 생전에 어떤 뭐 심리 상담을 한 차례 받은 기록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뭐 남자친구와의 뭐 관계 어려움 이렇게 좀 기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유족 입장에서는 사망의 원인이라든지 사유를 기재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제로 유족 입장에서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낫다.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는 아직 소방본부의 공식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이게 은폐의 의도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뭐 행정 처리였는지는 이후에 조사로 좀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강도 높게 이제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죠. 네, 맞습니다. 기자회견이 있었던 지난 11일에 이 사건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라고 하면서 소방청이 아니라 국무조정실로 하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청이 자기 조직을 조사하면은 좀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무조정실 감찰반이 이제 10일부터 고인이 근무하던 광산 소방서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고요. 실제로 진짜 고인이나 유족이 주장하는 이런 음주 강요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나 또 그리고 유족의 감찰 요청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가 이제 핵심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그런 직장 내 갑질 같은 경우는 좀 사회적 인식이 많아져서 줄어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여전히 이게 지속이 되고 있네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은 끊이지 않은 일종의 뭐 지금은 범법 행위예요. 위법한 행위인데 어딘가에서 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괴로워하시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이게 가장 사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제 괴롭힘을 당한 흔적을 증거로 잘 정리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괴롭힘의 순간에 증거를 체증하는 거는 사실 대단한 사람 아니고서는 평범한 사람이면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괴롭힘의 상황 예를 들어 이런 뭐 강요된 술자리였다든지 뭐 어떤 자기가 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좀 강요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순간에 어떤 뭐 녹취라든지 이런 상황을 녹음하지 못하더라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라든지 아니면은 이후에 이 당사자와 함께 대화하면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기록도 다 간접적으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바로 적용되지 않지만 민간 근로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고용노동부나 직장 갑질 뭐 119 이런 데다가 진정이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소속기관의 고충 처리나 국민권익위 이런 데다가 이제 어떤 자신의 고충을 좀 신고하고 처리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왠지 좀
어려워 보여. 이런 데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잘 응대를 해주시겠죠. 반드시 당연히. 직접 방문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전화를 해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뭐 세계의 소송이라고 부르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소식인데요. 오늘 이제 법정에서 만난다고요. 오후 네. 2시에 뭐 예정돼 있다고 하던데. 10분 뒤면 만나시겠네요. 네, 10분 뒤에 만나시는데 두 분이 이렇게 법원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거는 2024년 2024년 4월에 열린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 이후에 2년 2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시에 열리는 그 기일은요. 변론 기일은 아니고 조정 기일인데요. 지난달에 1차 조정 기일이 한 번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노소영 관장만 출석을 했고 오늘은 최태원 회장까지 함께 나오면서 이 두 사람이 당사자가 직접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적극적인 협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은 뭐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 자리예요? 오늘은 변론기일과는 다르게 이제 조정기일이라고 해서 조금 더 양 당사자 간에 좀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이제 법원이 직접적인 중재하에 함께 이제 고민을 하는 자리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 조정기일에서는 지금 재산 분할의 뭐 액수나 규모 이런 것들이 쟁점이잖아요. 네. 주로 이제 이 노 관장과 최태원 회장은 이런 것들을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재산 분할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규모와 또 이게 지금 SK 주식이 대부분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 주식을 뭐 현물로 분할을 할 수 있을지 또는 뭐 현금 지급을 할지 이런 것들도 당사자 간에 좀 고민을 할 겁니다. 조정기일은 사실 법정에서 진행되는 변론기일과는 다르게 굉장히 유연하거든요. 판결로 만약에 사건이 끝나게 되면 판결에서 정해진 양식대로만 사실 판결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정에서 이렇게 만약에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두 사람 간의 재산 분할 관련해서도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이제 이끌어낸 협의 사항을 정하는 것 외에도 판결로 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정문에다가 좀 넣을 수 있어요. 다른 협의되는 사항. 다만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판결과는 다르게 외부에 공개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 이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외부에서는 좀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얼핏 생각해서는 이제 그동안 SK 주식 가치가 그렇죠. 많이 올라서 이게 어떤 기준 그리고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평가를 하는지 이게 사실 지금의 법률적인 쟁점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딱 명확한 선례가 없거든요. 만약에 판결로 나오게 된다면 이런 사례를 정하는 사실 최초의 사건이 될 텐데 원래 그 주식이라든지 재산 분할하는 그 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기준은 사실심의 변론 종결 당시를 그 기준으로 합니다. 그 사실심이라고 하는 것은 1심, 2심을 말합니다. 네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럼 2년 전. 그렇죠. 근데 원래는 2년 전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 갔다가 다시 파기환송돼서 지금 원심인 사실심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 측은 당연히 조금 더 유리한 2년 전에 사실심을 얘기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노 관장 측에서는 아니다. 당연히 파기환송돼서 지금도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고등법원의 사실심 변론 종결이 끝나는 뭐 한두 달 뒤겠죠. 그런 그때가 기준 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이 금액이 달라져요. 그러니까요. 24년 4월만 하더라도 이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그룹의 SK의 주식이 그 한 16만 원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 금액이 12일 종가 기준 59만 3천 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더 올랐을 수도 있겠는데 어찌 되었던지 간에 지금 3.7배 정도가 오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판결로 가서 이런 사실심 별이 어디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판결이 나게 된다면 이게 이 기준 시점을 2년 전으로 잡을지 아니면 2026년을 잡을지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사건이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두 사건을 연결을 굳이 짓자면 이제 한 사건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사건이고 또 한 사건은 이제 두 사람 간의 혼인 관계를 종결하면서 헤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도 이 어쨌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또 한 어떤 부부 관계가 끝난 뒤에도 법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그런 네.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떠난 분의 억울함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 함께한 세월 동안 각자가 쏟은 헌신에 제대로 된 값이 매겨지는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따져주는 게 법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동네 수사반장 서혜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치면서 김동률이 부른 김동률과 이소라가 함께 불렀죠. 사랑한다 말해도 띄워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